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앞에 6자를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겨우 인사 한마디 한 건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여기에 제 사연을 남긴다 생각하니 그런 모양입니다. 열심히 듣기만 하던 입장에서 막상 제 얘기를 하려니 심장이 두근거려 죽겠어요. 그래도 한번 이야기하고 싶단 생각이 커져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다른 사연들에 비하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참 힘든 인생이었거든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 주변의 남자들 때문이에요. 제가 감수해야 했던 불행의 대부분은 그 남자들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었어요. 제게 남자랄 수 있는 이는 지금까지 총 4명이었어요. 근데 그 남자들 중 단 한 명도 저를 제대로 돌봐준 이가 없었답니다. 당장 지금만 봐도 그렇죠. 허리가 아파 병원 가기도 힘든데 절 도와주는 이가 없거든요. 어쩌겠어요. 제가 가진 복이 그게 다인 거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꼭 남자가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자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남자가 없어서 오히려 편하기까지 한 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제 첫 번째 남자인 저희 아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빠는 제가 24살 때 돌아가셨어요. 간경변 때문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눈만 뜨면 술병부터 잡았던 분이세요. 일도 하지 않고 술로 하루를 보냈으니 어떤 여자가 버틸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망을 갔답니다. 보통의 엄마라면 그리고 나서 남겨진 자식이 궁금해서라도 찾아올 법한데 제 모친은 그러질 않았어요. 이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1살 때 집을 나간 엄마를 그 이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살아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와의 인연은 끊어진 사람이겠죠. 자기 살겠다고 저를 버리고 떠난 엄마 덕분에 전 아빠와 단둘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신김치 몇 조각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이유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한 일이라곤 알아서 밥을 먹고 알아서 학교를 가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언제나 돈이 없어 학교를 통틀어 가장 가난한 아이였고요. 그러니 친구가 생길 리도 없었죠. 학창시절에 대한 추억 따위도 없고요. 고등학교를 중퇴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아빠 대신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공장을 나가 벌어온 몇 푼 안 되는 돈은 모두 아빠의 술값으로 소진되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바로 그곳에서 제 두 번째 남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희 공장 바로 옆 철공소에서 일하던 오빠는 아빠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전까지 본 남자는 아빠가 유일했던 제게 남자는 항상 술을 마시고 큰 소리를 지르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근데 오빠를 만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항상 저부터 생각해주고 부드럽게 저를 안아주는 그런 남자였으니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이를 낳을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그때가 겨우 21였습니다. 아이를 낳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라면 평생 저를 아껴주고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죠. 진짜 어처구니 없는 망상이었어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무섭게 군대로 도망가더니 그걸 빌미로 연락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 무얼 하는지도 몰라요.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찾을 생각도 없죠. 어차피 쓰레기인 남자인데요.
그런 남자를 찾을 이유가 없지요. 마음이 쓰리긴 했지만 그 덕에 소중한 아들을 얻을 수 있었으니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준 유일한 선물인 아들은 그때까지 제가 본 남자와는 아예 다른 존재였어요. 항상 저를 웃게 해주고 제가 힘든 순간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특히나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그랬어요. 아무리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도 그래도 아빠잖아요. 아빠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아무리 몹쓸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의지할 구석이 있다는 막연한 기대는 가지게 해주던 아빠가 떠나고 나서는 아들만이 저의 모든 것이었답니다. 저처럼 잘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저를 일하는 로봇으로 만들 정도였어요.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아이를 봐야 하니 원래 다니던 공장으로 돌아가는 대신 거리에 노점을 깔고 장사를 했답니다. 쉽지 않대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릿세를 내라거나 혹은 자기 가게 앞에 있으면 손님 떨어진다고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반이었어요. 잠시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자리를 비울 때면 수시로 좀도둑들이 제 물건을 들고 가는 게 정말 마음 아팠죠. 다들 살기 힘든 시절이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래도 울지 않았답니다. 전 아들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저 진짜 독종이었어요. 저한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건달이건 혹은 나이 많은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싸웠답니다. 당연히 싸움이 될 리가 없었죠. 제 키가 155cm예요. 몸무게도 평생 50kg을 넘어가 본 적도 없고요. 그러니 상대가 조금만 힘을 주고 밀어도 바닥에 나뒹굴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한 번 넘어지면 2번 일어나고 2번 쓰러지면 3번 힘을 내 상대에게 맞서 싸웠답니다. 한 3년 그러자 주변의 그 누구도 제게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도 보면 알죠. 제 눈에 서린 도끼가 얼마나 독했는지를요. 괜히 건드렸다간 자기도 성치 않을 거란 걸 아니 그냥 모른 채 했던 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물러서면 제 아들이 제대로 클 수가 없으니까요. 엄마니까 그래야만 했어요. 그렇게 극악을 떨면서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답니다. 여전히 단칸방 신세이긴 해도 저희 아들 먹이고 입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해줄 수가 있었어요. 통장에 돈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었고요. 처음 길거리에 노점으로 시작한 가게는 어느새 노점보다는 임시 가게 형태를 띨 정도가 되었고요.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서 그나마 사람 사는 꼴이 되었을 때의 행복감이 얼마나 큰지는 설명할 수가 없을 정도였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에게 저처럼 불행한 시절을 주지 않았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친구 하나 없이 살아야만 했던 저와는 달리 아들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수시로 저희 가게에 와서 오뎅이며 순대를 잔뜩 주문하고는 친구들에게 마음껏 먹이면서 으스대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게 왜 그리 흐뭇하던지요. 솔직히 어린 마음에 시장에서 일하는 엄마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아들은 안 그랬어요. 세상 누구보다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웠어요.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었어요. 저 진짜 아들을 세상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잘 키우고 싶었어요. 하루에 2~3시간씩 자면서 일이란 일은 다 찾아서 했었답니다. 잠시 손님이 뜸해진 시간에 쪽잠을 자야 했지만 괜찮았어요. 제 잠이 줄어들수록 저희 아들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아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스카이까지는 아니지만 그 못지않다는 서울의 유명 대학에 떡하니 붙어주었답니다. 그것도 무려 경영학과였어요.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축하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뿐이면 말도 안 해요. 저희 아들 대기업에도 들어갔어요.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 들어가는 게 예전이면 사시 통과하는 거나 다름없다고까지 그랬거든요. 그러니 제가 어깨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단 한 번도 제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던 놈이었어요. 그쯤 되자 비로소 제 인생이 쓸만하다 여겨지더군요. 그러던 아들이 딱 한 번 저를 실망시킨 일이 일어났답니다. 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연애를 하는 눈치였어요. 보면 알죠. 부모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못한 걸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제가 아들한테 그런 걸 바랬어요. 저는 결혼식도 못 치렀고 제대로 된 가정도 못 꾸린 한이 컸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번듯한 집안에서 제대로 자란 예쁜 처자를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했어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다니니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했죠. 뭐 부모 자리가 많이 아쉽긴 하겠지만 그 정도는 아들이 잘났으니 충분히 극복이 될 거라 생각했던 탓이기도 했죠. 그런 기대감이 너무 큰 와중이었으니 아들이 데리고 온 처자가 눈에 찰 리가 없었답니다. 그래, 양치는 다 계시고 뭘 하시나? 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지방에서 일 다니세요. 아이고, 어머님께서 고생 많으셨겠네. 저희 집이랑 별다를 게 없는 환경이었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더군요. 저희 아들 역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놈인데 며느리 집안 사정을 듣고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했으니 말입니다. 제 아들이 그렇게 잘 자란 걸 보면 편모스라해서 자란다고 자식이 엇나가는 것도 아닌데 왜 전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겨졌는지요. 처자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우리 애를 만난 걸 보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건가? 아, 전 지금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화장품 가게? 대학 나와서 왜 그런 데서 일을 해? 제가 대학 갈 형편이 안 됐어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럴 수가 없었고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셔서 조금씩 일을 하시지만 제가 대학 갈 쯤엔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대신 일을 택했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 있어. 장한 일이지. 자식이 부모 챙기는 것만큼 장한 일이 어디 있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영 속이 거북했어요. 저희 아들은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들이 데려온 처자는 대학도 못 나오고 화장품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니 아무래도 어울리는 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였으니까요. 제 속도 모르고 아들은 연신 싱글벙글이었어요. 엄마, 승혜 대견하지 않아? 그리고 있지 예전에 승혜가 미스 코리아 나가라고 제안받은 적도 있대. 형편 때문에 거절하지 않았다면 미스 코리아 진이 됐을 텐데. 하긴 그랬으면 나 못 만났겠지. 그런 말을 왜 해? 그런 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인데. 뭐래? 그런 말을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너니까 그런 거지. 아들 말대로 처자가 예쁘긴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마음에 걸린 건지도 몰랐어요. 옛말에 인물값 한다잖습니까? 처음 보았으니 그 아이의 성정이 어떤지를 파악할 순 없었지만 생긴 걸로만 봐선 아무래도 아들을 잘 챙기지는 못할 것 같았어요. 아들이야 예쁘니 좋다지만 사실 제 입장에선 외모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못생겨도 제 아들놈 잘 챙기는 게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요.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드는 것 천지였지만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 법이죠. 결국 아들의 결혼식이 성사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며느리가 이쁘다며 입을 모으더군요. 안 그래도 예쁜 애가 신부 화장까지 하고 나니 진짜로 예뻤습니다. 그 고운 것을 보내려니 사부인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결혼식 내내 눈물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혼자서 자식 키우는 게 더군다나 여자 혼자 몸으로 갖은 고생을 다 했을 텐데요. 속으로 이 결혼을 반대했던 제가 괜스레 미안해질 정도였어요. 그래도 결혼쯤에는 두 아이들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 건 사실입니다. 제가 사부인과 나눈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저희가 상견례를 하고 나서 연락이 왔었어요. 좀 놀랐습니다. 상견례장에서 결혼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한 뒤였으니 굳이 따로 만나 할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제가 사부인 뵐 낯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아이가 눈에 차지 않으실 거란 거 압니다.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사부인 입장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김서방은 좋은 대학도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는데 저희 여식은 어디 하나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다 제 탓입니다. 그래서 더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한 주제에 자식 발목이나 잡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제가 외려 미안해질 정도였어요. 사부인이 원래는 서울에 살았답니다. 그러다 아무 연고도 없는 지방으로 내려간 건 며느리의 아빠, 그러니까 바깥사돈 때문이었다고 하대요. 제가 저희 애들 데리고 재혼을 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 사람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아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줄 사람이 필요해서였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재혼 이후 초반엔 좀 괜찮았는데 오래지 않아 남자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하대요. 남자가 수시로 폭력을 썼다는 겁니다. 불순한 목적으로 한 결혼의 대가라 생각하고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대요. 자기만 참으면 며느리는 그래도 제대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었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지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엄마가 맞는 걸 보며 속이 편했겠어요. 게다가 제가 하도 맞아서 제 한 몸 추스르는 것도 힘들어지다 보니 딸아이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어요. 계절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애가 한겨울에 춘추복을 입고 다니기 예사였죠.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이가 밖에서 돌아왔는데 못 보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사부인 말로는 아이가 그러고 다니는 걸 안타까이 여긴 누군가가 옷을 챙겨준 모양이라고 하더군요. 그걸 보며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였어요. 지 자식이 얼마나 불쌍하게 다녔으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옷을 챙겨줬을까요? 정작 어미라는 사람은 자기 힘든 것만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빈손으로 애 데리고 도망쳤어요. 남편이 절대 찾지 못하는 곳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들어도 알 얘기였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저랑 다른 게 있었습니다. 사부인의 몸이 너무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는 거였어요. 애 잘 키우겠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남편한테 3년간 수도 없이 맞았으니 몸이 성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놈이 공부도 때려치우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온갖 일을 다 했어요. 나이가 어리니 제대로 된 건 못했지만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했어요. 돈을 더 많이 준다고 밤새면서 일을 한 아이예요. 제가 너무 면목이 없었지만 몸이 그 모양이니 어쩔 수가 없었죠. 몇 번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하더군요. 자기만 아니었다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았을 아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는 무릎까지 꿇었답니다. 사부인 왜 이러세요? 얼른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저희 승혜 평생 부모 정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비록 사부인 눈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사랑을 나눠주세요. 제 딸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 승혜 정말 착한 아이니까 사부인이 조금만 예뻐해 주시면 그거에 10배, 100배는 더 잘할 거예요. 참 부모란 게 뭔지 싶대요. 온갖 것을 다 해줘도 모자란 게 부모 마음이죠. 그러니 아무것도 못해준 부모는 그저 죄인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한테 무릎까지 꿇어가면서 부탁을 했던 거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단지 보이는 겉모습이 자라온 환경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할 수는 없었답니다. 사부인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는 진짜 좋은 아이였어요. 지도 일한다고 하루 종일 선체로 손님들 맞느라 힘들었을 텐데도 지 남편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극정성으로 차려냈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퇴근길에 저희 집에 들르는 것도 부지기수였죠. 어머니, 군고구마가 너무 맛있게 보여서 좀 사왔어요. 받아주세요. 또 그런다. 왜 바로 퇴근 안 하고? 저희 집이 며느리 화장품 가게에서 자기 집 가는 사이에 놓여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반대쪽인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저희 집에 들르려면 버스를 내려서 걸어와야 했어요. 그리고 나면 또 서둘러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서 저희 아이 밥을 차렸고요. 10분이 아까운 저녁 시간에 그게 얼마나 성가시고 번거로운 일인데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홍군형을 내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사실 겉으로 혼내는 척 했어도 참 대견하대요. 아들 키우면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다정스러움이었으니까요. 춥다. 손 좀 녹이고 가. 안 돼요. 오빠 올 시간 다 됐어요. 오빠가 저녁에 수제비 먹고 싶다 그래서 아침에 반죽해놓고 나왔는데 빨리 가서 그거 뜯어야죠. 어머니도 드실래요? 제가 오빠 거 챙겨주고 가져올게요. 됐다. 하루에 몇 번을 오간다고. 나 수제비 안 좋아해. 내일 일 나가려면 조금이라도 쉬어야지. 추위에 얼어붙은 뺨이 미쳐 녹아내리기도 전에 군고구마 한 봉지를 건네고는 다시 집으로 향하는 아이였습니다. 얼굴보다 마음이 더 예쁜 아이였어요. 제가 많이 느꼈답니다. 사람 거중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가끔 주변 지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지난번에 가게 온 사람 자기 며느리 맞지? 나 춥다고 따뜻한 거 가지고 왔었어. 왜? 참 예쁘더라. 그래서 그런가 좀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예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모르죠. 언제부턴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열변을 토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좋은 아이라는 걸 수도 없이 봐온 때문이었죠. 걔가 얼마나 맘이 여린데 지난번에도 텔레비전 보다가 펑펑 울었다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나오는 프로들 있잖아요. 몇 분만 봐도 마음이 짠해져서 웬만하면 채널을 돌리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그걸 보더니 금세 눈시울이 졌더라고요. 그렇게 울 거면서 왜 본다니? 왜?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래? 그렇기도 한데 그래도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럼 살만한 세상인 거잖아요. 그렇지. 나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네 남편도 잘 키웠고. 내가 형편이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할 때 보면 참 맘 아픈 애들이 많았어.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그냥은 못 넘기겠더라. 그런 애들 보면 뭐라도 주고 싶었지. 그래서 옷도 주고 때론 음식도 주고 그랬어. 그 얘기에 며느리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맞다. 어머니 예전엔 장위동 쪽에서 가게 하셨다면서요. 그랬지. 그 동네가 형편이 안 좋았는지
하루는 한겨울인데 한 12살쯤 되는 기집애가 얇은 옷에 슬리퍼를 신고 지나더라고. 그걸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내가 입고 있던 파카를 입혀보내기도 했어. 내가 덩치가 작으니 딱 맞더라고. 한사코 안 받겠다는 걸 억지로 입혀보내고는 추워서 덜덜 떨었지만 어찌 그리 마음이 좋던지. 혹시 어머니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글쎄다. 장이동에서 장사할 때고 인우가 중학생 될 쯤이었으니 한 15년 전?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른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좀 놀라긴 했지만 원체 눈물이 많은 아이였으니 이상한 것도 아니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가 또 왜 이러니? 느닷없이. 뭐가 고마워? 아니, 그냥요. 그냥 어머니 덕에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 더 잘할게요. 진짜로요. 영문을 몰랐지만 그냥 감동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그 사연을 알고는 진짜 인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땐 그냥 며느리가 정이 많은 아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좋은 일뿐이었어요. 제 가게가 우연히 방송에 소개되면서 손님이 확 늘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살림살이가 핀 것도 그랬었어요. 이게 뭐예요? 뭐긴 이걸로 집 늘리는데 보태라. 저희 아이 결혼할 때 하느라고 했는데 그래도 집을 마련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그간 열심히 모으긴 했지만 서울 집값이 원체 비싸니까요. 근데 가게가 잘 되면서 돈이 좀 늘었고 무엇보다 며느리 하는 짓이 너무 예뻐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3천이나 올려달라고 그랬다며? 그거 올려주느니 이 돈이랑 대출 좀 받아서 이번 기회에 집을 사는 게 낫다 싶어서. 역시 우리 엄마. 아이, 감사해요. 아야, 왜 꼬집어? 염치도 없이 제 돈을 받는 아들을 며느리가 심하게 꼬집었답니다. 내가 꼬집긴 뭘 꼬집었다고.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이 회사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 거의 안 내요. 대기업이 이래서 좋다는 거죠. 이번에는 대출로 전세금 올려주고 다음 계약 때까지는 저희 두 사람 열심히 벌어서 집 살게요. 이 돈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저희 집 구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요. 생각도 깊고 마음 씀씀이도 아들보다 훨씬 성숙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어떻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아이였으니 그랬던 거죠. 자기보다는 부모를 지키는 게 더 소중했으니 사회의 비난쯤은 무릅쓸 수 있었던 거였어요.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며느리가 지고 말았습니다. 지가 아무리 한 고집을 해도 저랑 비교할 수는 없죠. 제가 한번 하기로 한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들은 새로운 집을 사서 들어갔답니다. 그래봐야 아들이 대출받은 게 훨씬 많았지만요. 아무튼 30대 중반에 서울에 집을 구한 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아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물론 부모 잘 만난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었지만 아들은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회사 동료들이 집들이를 하라고 난리를 쳤었나 봐요. 안 할 이유가 없었죠. 그게 문제였어요. 그것만 아니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요.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고집만 부리지 않았다면 집을 사지 않았을 거고 그랬다면 집들이 따위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며느리가 절이 되는 일도 없었을 텐데요. 어쩌겠습니까? 사람 운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을요. 며느리가 집들이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도 도움을 청했답니다. 제 음식 솜씨야 사방이 다 하는 일이었으니 그럴 수밖에요. 회사 직원들한테 진짜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면서 들뜬 모습을 보였던 며느리가 그 일 이후 엄청나게 힘들어했습니다.
전 그런 줄도 몰랐어요. 말을 안 해주니 제가 알 수가 없었죠. 단지 얘 얼굴이 전에 다르게 초췌한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요. 너 요새 많이 힘드니? 얼굴이 이게 뭐야? 너 설마 내가 준 돈 갚겠다고 무리해서 일하는 거 아니지? 그럴 필요 없다. 너도 알다시피 요새 우리 식당 손님도 꾸준하고 내 노후에 쓸 돈 정도는 충분히 모으고 있어. 갚아도 좋지만 안 갚으면 더 좋겠다. 내가 내 자식들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것만으로도 즐겁단다. 정말요? 정말로 떼먹어버릴까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요새 몸이 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죄송해요. 신경 쓰이게 해서. 정말이지?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애 문제로 마음 쓰지도 말고. 사실 짚히는 게 없지 않았어요. 그 얼마 전에 친척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저희 애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 애가 없다고요. 말 많은 분들 그러시잖아요. 씨가 문제네, 터가 문제네 하면서요. 저라고 모를까요? 누구보다 맘 졸이는 건 지들일 텐데요. 그래서 전 아무 말도 않고 있는 거거든요. 손자가 떡하니 태어나면 좋겠지만 안 그런데도 뭐가 문제일까 싶었답니다. 죄송해요. 괜히 안 좋은 소리 들으시게 해서요. 정말 괜찮아. 애는 하늘이 점지해주는 거란다. 니들 둘 다 병원에서 문제 없다니 마음 편히 갖고 있으면 생길 거야. 그리고 사실 아직 내가 할머니 소리 듣기는 많이 젊지 않니? 내 친구 중엔 초등학생 아이 학부모도 있는데 내가 벌써 할머니가 되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니? 하하. 틀린 말도 아니었죠. 제가 워낙 어린 나이에 우리 이누를 낳았으니 그런 거지. 평균적으로 보면 아직 할머니 소리 듣기엔 한참 더 있어야 했답니다. 그럼에도 두 놈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기대는 했지만요. 근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를 아들이 했던 탓입니다. 엄마, 저 이혼해요. 저 사람이랑 못 살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제 귀를 의심해야 했어요. 네, 부부란 게 항상 사이가 좋을 수는 없죠. 제가 결혼 생활을 해보진 않았어도 그 정도쯤이야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두 놈이 다툰 걸 거라는 짐작은 어렴풋이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 얼굴에 항상 수심이 깃든 걸 한참 동안 보아왔거든요. 며느리가 걱정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들놈이랑 사이가 안 좋았을 거였죠. 그래도 이혼이란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무엇보다 며느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즈음 저녁에 통화를 해보면 항상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집에 없었고요. 회사 일 때문이라는 게 며느리의 말이었지만 무슨 놈의 회사가 매일 늦는답니까? 그러면서도 항상 풀 죽은 목소리였거든요. 여자는 여자가 알죠. 남자가 잘해주면 그걸로 피어나는 게 여자 아닙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예전에 그리 고왔던 거죠. 원래도 예쁜 아이였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활기가 넘쳐났던 과거에 비해 그 당시 며느리는 생기를 잃어버린 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며느리에게 소홀히 대하지 않나 싶었어요.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약간의 권태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겨우 그런 걸로 이혼이라뇨. 그건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며느리한테 너무 정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겨우 5년 남짓 되었는데 마음은 마치 평생을 제가 곁에 두고 키운 친자식 같다고 생각될 정도로 며느리는 제 맘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연히 며느리가 저한테 지극정성으로 저를 모신 때문이었어요. 원래도 잘하던 아이였지만 그때 뜬금없이 저한테 더 잘하겠다고 말한 이후부터는 정말 친딸도 그럴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정성이었답니다. 그런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살다 보면 권태기도 오고 그러는 거지. 그럴 때마다 이혼하면 이혼 안 하는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엄마는 날 뭘로 보고? 설마 겨우 그런 걸로 이혼한다 그럴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알아? 진짜 내 이것만은 엄마가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하도 반대하시니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렇게 시작된 아들의 말에 전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반대로 며느리의 고개는 더 깊이 바닥으로 내려갔답니다. 지난번 집들이 때 아들의 집을 찾아온 사람 중에 최근에 지방에서 본사로 발령난 사람이 있었다네요. 아들보다 상사였다는데요.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글쎄 며느리가 그 사람이 있던 지방의 어느 술집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워낙 예쁜 사람이라 확신할 수 있었다네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아들은 그걸 며느리에게 물었고요. 설마 그럴까 하면서 물었는데 며느리가 결국 시인을 했답니다. 거짓말을 할 깜냥도 못 되는 아이였어요. 그때 저 사람, 아니 저 여자가 20살이었대요. 말이 돼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세상 없는 요조 숙녀처럼 굴었으니 소름이 안 끼쳐요. 굳이 확인해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단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얼굴을 땅에 박고 있었거든요. 사실이라는 뜻이었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었어요. 무슨 변명이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멍청한 것이 아무 말도 안 하대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변명을 했답니다. 친정 어머니도 아닌 시어미인 제가 변명을 왜 해야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며느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랬답니다. 거머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꼭 이상한 건 아니잖아. 우리 가게 건너편의 바에서 일하는 애도 얼마나 참한데. 우리 보면 꼭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건 빠고, 아이 저 여자 일한 데는 룸사롱이라고. 엄마 그게 뭔지 알아? 술도 따르고 몸도 팔고 그러는 거야. 오빠,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조부장이 없는 소리를 지어낼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나 저 여자랑 못 살아. 뻔뻔하게 우리 속인 사람인데 뭘 믿고 살아.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됐어요. 그렇게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 후 며느리는 사부인이 계시는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저한테는 너무 죄송해서 아무 말씀도 못 드린다면서요. 참 허탈하대요. 그렇게 참한 애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도 그랬고 그걸 다 속인 것도 그렇고요. 한편으론 너무 괘씸했지만 그보다 며느리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매일매일 걸려오던 며느리의 전화를 못 받는 것도 아쉬웠고 뜬금없이 들이닥쳐서는 맛있는 거 먹자던 그 얼굴이 사라지니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뚫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었어요. 며느리는 그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요. 명절이나 제 생일이면 울리던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면 아무 표식 없는 선물들이 놓여 있었답니다. 그게 누가 보낸 거란 걸 모를까요? 알면서도 아는 채 할 수가 없었죠. 아들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됐거든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하고 불과 1년 만에 재혼을 했답니다. 거래처 여직원이라던 아이였는데요. 집안도 적당했고 대학도 나온 아이였어요. 제가 그렇게 원하던 조건의 처자였답니다. 그런데 왜 정이 안 갔던 걸까요? 저보단 새 며느리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이전 며느리와는 달리 전화도 잘 안 하고 찾아오는 것도 꺼렸어요. 그래서 애를 둘이나 낳아주었음에도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했답니다. 다 제 잘못이죠. 시험이라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을 안 했으니 그 아이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아는데도 잘 안 됐어요. 어쩌면 저한테 며느리는 그 아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한 건지도 몰라요.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했으니 분명히 남남인데 왜 전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였을까요? 그러나 그런 마음과는 별개로 현실은 이제 제 며느리와 손주놈들이 있으니
며느리의 선물을 마음이 담긴 그것들을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느 때는 저도 모르게 두 며느리를 비교하며 이전 며느리의 손을 들어주는 저를 보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수록 더 제 자신을 책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옅어져 간 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김 사장이었어요. 저희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땡땡 시럽이란 곳의 사장이던 그 사람이 언제부턴가 제 눈에 종종 뜨이더라고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면서부터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니 급기야는 저보고 사귀어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김 사장님, 제 나이가 몇인 줄 알아요? 60이 넘었어요. 이 나이에 누굴 만난다고 남들이 욕해요. 남들이 욕하면 뭐가 어때서요? 어차피 자경 씨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불륜이라도 저지른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경 씨나 나나 다 혼자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잘못인가요? 누가 잘못이래요? 그냥 남사스러워서 그래요. 그리고 김 사장님, 나보다 6살이나 어리기도 하고 세상에 어느 여자가 6살이나 어린 남자를 만난대요? 아이고, 요새 누가 그런 걸 따져요? 나나 자경 씨나 어차피 같이 늙어가는 처진데 어차피 자경 씨 인생이에요. 이왕 살다 갈 거면 행복하게 살다 가야 하잖아요. 김 사장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도 없어서 그랬던 것도 있고 말한 것처럼 그 나이에 연애라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근데 김 사장은 안 그랬나 봐요. 누가 보건 말건 자기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행동도 거침이 없었답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대요. 조금씩 욕심이 생겼어요. 김 사장 말대로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할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전 연애란 걸 하게 됐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20살 어린 시절에 했던 그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편하기도 했다가 설레기도 했다가 또 그러다가 두근대기도 했네요. 그래서 연애란 걸 하는 건가 싶었어요. 김 사장과의 만남이 한 6개월 정도 이어졌을 때였습니다. 자경 씨도 나랑 있으면 이렇게 편하고 행복합니까? 그런 걸 꼭 물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왜 사장님 만날까? 얼굴색 하나 안 바뀌고 돌직구를 날리대요. 어쩜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좋아한 건지도 몰랐죠. 그래도 쑥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원래 사랑이라는 건 표현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자경 씨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말을 안 하면 무슨 수로 알아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오해도 없고 서로 서운한 게 생겨도 금세 풀어버릴 수 있고 요새 젊은 것들은 말도 안 하고 삐져있고 그러던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럴 시간에 더 사랑하면 좀 좋아요. 아이, 그 사랑 좀 그만해요. 쑥스럽다니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금방 말했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자경 씨가 뭐라건. 난 사랑한다는 말 계속할 테니까. 정 듣기 싫으면 도망가든가. 얼굴이 화끈거리긴 했지만 듣기는 좋았어요. 생각해보면 전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는 못했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말로 표현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놓쳐버린 인연들이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쉽진 않겠지만 다음에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면 그땐 숨기지 않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건 김 사장이 될 확률이 가장 컸죠. 생전 처음으로 제가 남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밤을 새서 연습했지만 그 연습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남자가 제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그 말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연애 초반만 해도 주로 김 사장이 저희 가게로 오거나 근처로 오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엔 제가 김 사장의 회사로 갈 경우도 왕왕 있었답니다.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라면 그러기 힘들었겠지만 거긴 김 사장뿐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솔직히 김 사장이 한다는 사업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김 사장 말로는 회사끼리 하는 업무를 연결해주는 그런 거라더라고요. 자기가 워낙 발이 넓어서 가능한 일이었대요. 한번 성사만 되면 수수료로 받는 돈이 억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저야 수천 수만 그릇을 팔아야 간신히 생기는 돈이니까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그 돈조차도 그리 큰 게 아니라대요. 하긴 김 사장 차만 봐도 알죠. 비싸 보이는 외제차였는데 차값만 억대라고 그랬답니다. 그날은 가게 일을 좀 일찍 접고 김 사장 회사로 갔어요. 저도 김 사장에게 물이 들었는지 조금씩 행동이 과감해지던 때였죠. 그래서 그런 거기도 하죠. 근데 저보단 훨씬 과감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오빠, 장어 먹으러 가자. 나 장어 먹고 싶어. 제가 김 사장의 사무실 문을 열려는데 문이 열리더니 두 사람이 나왔어요. 어떤 여자가 김 사장의 팔짱을 낀 채였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곧 그게 뭐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사랑한다던 사람이 제가 아닌 딴 여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그게 뭔지 모를 수가 없었어요. 이어지는 말들이 그 증거였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아, 요새 오빠가 심심해서 만난다는 식당집 사장님이구나? 오빠 장난 그만 쳐. 순진한 사람 잡고 놀면 재밌어? 나 분명히 말하는데 오빠 바람 피우는 거 봐주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 알지? 아이, 그래.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어. 안 그럴게. 김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겠어요. 아줌마는 그냥 집에 가서 노세요. 아줌마가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말 아셨죠? 너무나 도발적인 그 여자의 말이 저를 놀라게 한 건 맞지만 정말로 놀랐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너 승혜 아니니? 승혜야, 네가 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기, 이 여자 알아? 조금. 예전에 인연이 있긴 해. 뭐 지금은 아니지만. 어서 가자. 장어 먹고 싶다니까. 승혜야, 너 왜 이러니? 승혜야. 제가 그리 애타게 불러도 들은 채 만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큼성큼 내려가 제 시선에서 사라졌어요. 사람이 진짜 놀라면 말도 안 나온다더니 그게 정말이 돼요. 제가 그랬어요. 김 사장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봐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승혜가 김 사장의 옆에 있다는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마치 연인처럼 행동하는 걸 보니 더더욱 그랬고요. 거의 7년 만에 며느리를 만나는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될 줄 몰랐습니다.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맘 같아선 당장 며느리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제겐 며느리의 전화번호조차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사부인의 집 전화번호도 예전에 바뀐지라 더더욱 연락할 방도가 없었죠. 그러니 연락은 고사하고 행방조차도 몰랐던 거죠. 그런 아이를 김 사장의 사무실에서 만난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제가 알기론 며느리는 분명히 사부인이 계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가 어떻게 김 사장을 만나고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마치 연인처럼 행동하는 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했을까요? 제가 밤을 새서 고민한들 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김 사장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를 가지고 논 것이 분명한 그 남자에게 물어보는 게 너무 자존심 상했지만 그것보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자경 씨가 은주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은주 말대로예요. 우리 그만 봅시다.
다행인 줄 알아요. 뭐 따지고 보면 은주가 자경 씨를 구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주라뇨. 그 애는 틀림없이 승혜인데 좀 알아듣게 이야기해봐요. 아유, 귀찮게 왜 이러시나. 내가 좀 놀아줬다고 설마 내가 당신을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도 정도껏 하라고. 에이씨, 다 넘어왔는데 정 궁금하면 은주한테 듣든가. 보아하니 아는 사이인 것 같던데. 아이, 나가요. 나 일하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저를 잡상인 취급하는 김 사장에 대한 실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케이스였다면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또다시 남자한테 버림받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그럴 정신이 아니었어요. 김 사장 말을 들어보니 승혜를 은주라고 부르는 것 같았는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대요. 더 잡고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아무리 며느리 일이 궁금해도 절 갖고 논 게 뻔한 남자와 더 마주하기도 싫었으니까요. 아마 그렇게 일이 마무리됐다면 결국에 전 며느리를 원망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던 그 이야기, 그러니까 며느리가 술집 여자였다는 말도 이해를 할 수 있었겠죠. 이 남자 저 남자 피를 빨아먹는 술집 여자니 그런 짓도 가능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참 슬펐을 테지만 다행히 제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쩌면 그게 하늘이 베푼 단 하나의 자선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며느리와 제가 서로를 얼마나 애틋하게 여기는지를 알아서 그래 주신 것 아닐까요? 정말 한 달 가까이 알았어요. 몸이 아팠다기보다는 마음이 아파서요. 누구보다 믿고 애틋하게 여겼던 며느리가 제게 한 행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랬답니다. 형님 계시오? 저희 가게 앞에서 붕어빵을 파는 여편네였어요. 제가 예전 노점상 때 받은 서러움을 알거든요. 자기 가게 앞에서 노점상 한다고 얼마나 그랬던지요. 그래서 전 다음에 제가 가게 주인이 되면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맘먹었고 그 결과가 바로 저 동생이었어요. 우리 가게 앞에서 붕어빵을 팔고 오뎅도 팔고 그런답니다. 예전에 저처럼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고마워하는 친구예요. 아이고, 평생 감기 한번 안 걸릴 것 같던 사람이 이게 뭐야. 형님도 많이 늙긴 했나 보. 하긴 이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지. 형님보다 2살 많은 그 양반도 떠났다는데 형님이라고 뭐 다를까. 형님, 그거 아우? 형님 며느리. 아니지. 이젠 전 며느리겠네. 아무튼 승혜 모친이 돌아가셨다네. 형님한테는 연락 안 했겠지? 그 아이 성격에 그럴 리가 없지. 나한테는 어찌 연락한 건지 몰라. 내 전화번호가 저장돼서 단체로 온 건가 보네. 뭐라고? 사부인이 돌아가셨다고? 역시 내 그럴 줄 알았어. 오늘 문자 왔더라고요. 아무래도 단체 문자에 내 번호가 있어서 왔나 보네. 나야 갈 형편은 아니지만 형님은 어떨까 싶어서 말이나 전하려고. 형님도 역시 가긴 그렇지? 이젠 식구도 아닌데. 사부인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며느리가 붕어빵 동생 전화번호를 못 가질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누구에게나 상냥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래도 7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번호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에겐 저와 관련된 모든 것이 소중했던 이유였죠. 그러던 놈이 왜 저한테 그 몹쓸 짓을 했던 건지 더더욱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 거였어요. 인연을 끊을 땐 끊더라도 이유는 알자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사부인의 험난했던 인생 마지막에 조의를 표하고 싶기도 했고요. 평생 불행하게 살면서도 자식을 위해 나에게 무릎까지 꿇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엄마로서 존경할 만한 자세였어요. 그런 사람이니 제가 가는 것이 이상하지도 않죠. 근데 며느리는 아니었나 봅니다. 제가 조문을 하러 들어오는 걸 보고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고
일단 사부인께 인사부터 하고. 사진 속 사부인과 눈을 맞춘 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평생을 안쓰럽게 여겼던 딸이 행복해지는 것을 본 것도 잠시였죠. 이혼을 당하고 자신에게 내려와 있는 걸 보면서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대요.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나름 불행의 연속이었지만 사부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상가는 한적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하긴 남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타지에 내려온 거니 더더욱 그랬겠죠. 덕분에 숨막히는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내려올 때만 해도 따지고 싶은 것들이 한가득이었는데 제가 아무리 분해도 이런 자리에서 상주에게 그럴 정도로 몰상식한 여편네는 아니었어요. 결국 먼저 말을 꺼낸 건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이젠 올라가 보셔야죠.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정말이요. 금세라도 울 것 같은 눈치대요. 하긴 엄마가 죽었는데 그 눈물을 참고 있는 게 용한 거였죠. 내 걱정은 마라. 넌 뭐라도 먹고 있는 거냐? 얼굴이 그게 뭐야? 제가 알던 며느리의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나마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였겠죠. 그게 괜히 화가 나대요. 상가를 지키고 있던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상을 차렸습니다. 이리 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그래도 먹어야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 생각 없어요. 생각이 없어도 먹는 거야. 그게 사부인도 원하는 거고. 그리고 나도 원하고. 네? 네가 아직도 내가 어머니라고 여겨지면 말 들어. 이젠 나밖에 없잖니. 그게 무슨 그리 대단한 말이라고 잘 참고 있던 며느리가 주저앉은 거였을까요? 맞습니다. 사부인이 가셨으면 남은 건 저밖에 없지요. 사정이 무엇이건 며느리가 저한테 무슨 짓을 했건 전 마음속으로 며느리를 제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니 걷잡을 수가 없대요. 30여 분 가까이 울고 난 며느리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안 미우세요? 제가 그랬는데도요? 네가 뭘 했는데? 이혼한 거? 김 사장 만난 거? 아니면 술집에 간 거? 다 밉지. 근데도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내 자신이 더 미운 거고. 그래도 제일 미운 건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너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다. 그러니 밥 먹자. 그렇게 둘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나마 뜨문뜨문 이어지던 조문객도 다 가고 상조 직원들도 가니 둘만 남대요. 비로소 며느리가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저 그때 엄마가 너무 아팠어요. 병원에서는 수술비 없으면 수술 못한다 그러는데 아무 데서도 돈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술집에서는 수술비보다 더 많이 준 데서 갔어요. 나쁜 짓인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네 부모 구하는 일인데 도둑질인들 못할까? 그래도요. 그래서 오빠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면서도 기다렸어요. 저 어머니 며느리 계속 하고 싶었어요. 오빠가 때려도 참고 바람 피워도 참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 며느리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안다 알아. 저 종종 집에 갔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서. 그러다 그 사람 봤어요. 그 사람 정말 질 안 좋은 사람인데 어머니한테 만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보 같지만 그 사람을 제가 사귀는 척 했어요. 예전부터 그 사람 저 따라다녔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저 미워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래야만 했어요. 그랬답니다. 김 사장이라는 사람 예전에 며느리가 술집에서 일할 때 그 술집 사장의 친구였대요. 며느리를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당연히 며느리가 거절했대요. 사기에 각종 안 좋은 짓을 다 하는 사람이래요. 여자를 꼬셔서 돈을 뜯기도 하고요.
제가 그런 표적이 된 거였죠. 하긴 만만했겠죠. 말 몇 마디에 넘어가 결혼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며느리가 그걸 보고 저한테서 김 사장을 떼어내려고 쇼를 한 거였답니다. 말을 하지. 누가 그러더라. 사람은 상대방 머릿속을 볼 수 없으니 말을 해야 한다고. 그랬으면 내가 널 왜 미워해. 100번이라도 고마웠을 거 아니냐.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이젠 어머니 며느리도 아닌데. 그렇지. 이젠 네가 내 며느리가 아니지. 며느리의 고개가 땅으로 꺼지대요. 내 아들이랑 이혼했으니 며느리는 아니지만 대신에 딸이면 어떠냐. 나한테는 네가 딸이었단다. 처음부터 쭉. 믿기지 않는다는 눈치였습니다만 제가 직접 제 입으로 말했으니 안 믿을 수도 없었죠. 그날 우리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요. 그러다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노점 비슷한 가게를 장위동에서 할 때 제 파카를 벗어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 그 아이가 바로 며느리였다는 사실이요. 며느리는 이미 그때 그 사실을 알았지만 굳이 말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괜히 자신의 초라한 과거를 들키는 기분이어서 그랬다네요. 그래도 자신에게 처음으로 온정을 베풀어준 사람이니 평생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살려고는 했대요. 어쩌면 그래서 저한테 더 잘했는지도요.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그게 저와 며느리가 인연이라는 뜻일 텐데요. 그렇게 우리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닌 엄마와 딸로 거듭났어요. 아들이 알면 기겁을 하겠지만 뭐 어쩝니까? 아들은 아들 인생을 살면 되고 전 제 인생을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가슴이 먹먹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사연이었네요. 정말 기막힌 인연의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해피엔딩으로 한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사람 인연 억지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니 이것도 사연자님의 운명인 걸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